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20대에서 30대 정도를 뭐 자산을 축적하지 않고 뭐 일명 욜로라고 하죠. 이제 욜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40대가 되고 나서 좀 후회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30대를 욜로로 보낸 40대 여성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는 이런 케이스가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적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과거에 제가 50대 때 실직을 했을 때 상황을 전제로 해서 남성분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는 대기업에 이제 열심히 재직을 하신 이후에 실직을 하신 거고, 전업주부인 아내와 이제 두 자녀가 있는 케이스를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결혼을 하지는 않은 비혼 케이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직 후에 이제 자신을 부양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네, 물론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이제 형제들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부모님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연로하신 경우가 많고 자신의 자산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향후에 반응이 괜찮으면 30대를 욜로로 보낸 4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남성이나 여성분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컨텐츠를 찍는 이유가 있는데 40대에 겪는 상황과 향후 대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주변에서 접하는 40대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각색해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A씨는 중소기업에서 10년 정도 재직을 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20대 때도 직장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이직을 하다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10년 정도 재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회사에서 이제 흉흉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어렵고 뭐 곧 망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사실 직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제 설마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회사가 회생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직원들에 대해서 뭐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나 이제 회생 절차에서 이제 또 인력 감축 이런 절차 등을 거치게 되거든요. A씨는 그 대상자가 되고요. 다행히 밀린 월급은 없었고 이제 퇴직연금은 납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는 있었지만 생계가 막막한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에서 30대 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걸 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축은 거의 안 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퇴직연금이 나와 있는 상황, 그리고 당장은 실업급여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10년 정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는 실업급여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전세고 자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금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통해서 집에서 살고 있었고, 통장에는 돈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에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10달치 월급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그 정도 금액과 실업급여로 월 18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당분간은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지만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니 퇴직 후에 1년 정도 지나면 지금 돈을 다 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다른 회사들에 그래서 이력서도 내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괜찮은 월급을 주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장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은 다 거절을 당합니다. 나이 때문인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대부분 거절을 당하고, 특별한 전문성이나 전문 지식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절을 당한 거죠. 어떤 거를 해봐야 되나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뭐 식당이라던가 요양보호사라던가 뭐 장례 도우미, 뭐 주유소 뭐 등등등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정도의 직종은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키지가 않는 거죠. 아직 젊은데 식당 아줌마가 되는 기분도 싫었고, 장례 도우미나 이런 것도 좀 뭔가 창피하고 하찮은 직업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몸을 쓰는 직업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상황인 거죠. 이게 전세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계속 전세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자 및 뭐 각종 생활비 같은 거를 쓰고 나면 좀 적자인 상황이 많았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는 뭐 유튜브나 다른 데서도 그냥 전에는 들었었지만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A씨는 이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로 각색한 게 이 정도 사건이에요. 제가 회생 파산 사건을 하거나 주변 모임에서 욜로로 좀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의 인생이나 삶 굉장히 존중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40대 때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좀 지금 최근에 많이 경제도 어렵잖아요. 폐업을 하거나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케이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어떤 부양을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하면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대, 30대 때 욜로로 보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커리어나 전문 기술이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20대 때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전문성은 특별하게 없고, 제가 오늘 다룬 케이스처럼 중소기업을 다니는 케이스가 많아요.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직이나 이런 것처럼 뭐 경력이 쌓이면서 굉장히 월급이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도 높은 수준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욜로로 보냈다는 거는 자산 등이 축적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이제 좋은 먹거리도 먹고 싶었고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쓸 것이 많았고 특히 취미 생활이나 이런 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뭐 골프도 치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그리고 거주 형태도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다수가 전세나 월세예요. 이제 전세도 대출이 많은 상황이고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에다가 월세로 매달 이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고 여기에 공과금, 여러 가지 생활비, 식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때 이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놓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좀 현실이 참담해집니다. 40대라서 당연히 이직도 쉽지가 않죠. 20대, 30대 때 인생 기초를 쌓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직 등이나 이런 미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 등의 이런 직종, 공기업 같은 직종을 제외하면 고용 안정성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직업은 뭐 몇 가지 빼고는 거의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40대가 됐는데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망해서 폐업하는 경우에 닥치면 당황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20대, 30대 때 제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커리어나 경력 그리고 업무 능력 같은 거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욜로라는 게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여가 쪽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저는 인간이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취미생활 쪽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면 반대급부로 내가 일이나 업무 경력이나 커리어적으로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반대로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 선택하든 개인의 자유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선택이지만 20대, 30대 때 여가나 놀러 다니는 거나 이런 쪽에 사실 집중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는 거는 반대로는 일이나 업무 그리고 자산 축적 등에는 에너지를 많이 안 쏟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잘하시는 뭐 여가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투자도 잘하시는 그런 일부 분들은 있겠지만 그런 일부의 분들을 제외하면 여가나 이런 쪽에 에너지를 쏟으면 반대로 이제 일을 하는 쪽에는 에너지를 쏟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40대 여성분들을 얘기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40대 여성분들과 40대 남성분들이 이 상황에 닥쳤을 때 이제 겪는 현실이 조금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분들은 몸을 쓰는 일이나 기술직 같은 거를 배워서 이제 다른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여성분들보다는 높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상황에 닥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분들이 그 욜로를 20대, 30대 때 추구를 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학습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우리가 SNS 같은 걸 보게 되면 보통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시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플루언서는 당연히 돈도 많이 벌 거고 사업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고 뭐 전문직인 여성분들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커리어가 있고 또 자산도 있고 이런 골드미스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골드미스인 분들의 어떤 삶을 따라가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전략을 택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의 삶이나 소비 수준, 그러니까 뭐 SNS에서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호텔에 가서 와인을 한잔하고 골프를 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그냥 따라하는 거는 그분들은 그 정도 소득이 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일반적인 직장인이 그 생활을 따라한다는 거는 완전히 이제 틀린 전략이죠. 그 전략을 택했다가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전략이고 그리고 어떤 커리어를 추구하는 전략이거나 여러 가지 일을 추구하는 전략도 40대 때 돼서는 느껴지겠지만 모두가 그런 커리어나 모두가 성공을 하는 그런 상황들은 사실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 선택 전략이나 이런 걸 그대로 택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를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분들의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나 이제 성공하신 분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돈도 없는 데다가 자신의 삶의 페이스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 당연히 이제 40대 때 뭐 인생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인생이 그 소위 말하는 골로 가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대, 30대 때 어느 정도는 자산을 축적을 해놓고 자기가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이제 취하는 거지 그냥 20대, 30대 때 욜로를 택하면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퇴사 후에 이제 일반 사무직으로 이직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보는 눈높이를 낮춰서 이제 직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심리적인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있는 반면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몸이나 이런 그 몸쓰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적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 30대를 욜로로 보낸 40대 여성분의 이야기였는데 제가 반응이 좋으면 남성분에 대한 영상도 해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이 욜로로 보냈을 때 40대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 사례에 가깝지만 이제 각색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씨는 20대 때부터 물색 없이 친구들과 가볍게 어울려 놀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익힌다거나 기술을 배워서 숙련도를 높인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던 거죠. 향후 커리어도 당연히 뭔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A씨는 이제 차에도 관심이 많아서 보통 비싼 외제차까지는 아니었지만 2년에 한 대씩 이제 리스로 했다가 차량을 이제 바꾸는 방식을 선택해서 차를 바꿔가면서 탔습니다. 차를 타다 보면 좀 금방 질리는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 방식을 많이 택했었는데, 고정비로 수십만 원씩을 이제 차량 리스비나 유류비 등으로 사용을 했어요. A씨는 차량도 자주 바꾸는 편이었지만 이제 술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이제 월급으로 25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늘 모이는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이상 이제 술을 먹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많이 먹었는데 그 친구들도 비슷한 A씨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뭐 따로 커리어나 이런 거는 없었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회사 끝나고 나서 이제 술을 즐기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자기 개발이나 이런 노력은 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었긴 하지만 이제 술을 먹고 막 다음 날에 이제 출근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를 오래 다니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A씨 같은 경우에는 좀 만족스러운 직장도 없었을 뿐더러 그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에게 꾸중을 듣거나 이런 것도 싫었기 때문에 어떤 업무 경험이나 커리어가 쌓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죠. 차량으로 사용하는 돈도 있었지만 술로도 들어가는 돈이 상당했어요. 보통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소비를 했고 이러다가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음주운전으로도 적발이 돼서 수백만 원 벌금도 내고 한 번은 이제 가볍긴 했지만 이제 사고가 나서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넘게 지출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사고를 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합의금으로 1,000만 원 넘게 지출을 하고 겨우겨우 이제 징역에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도 2번이나 걸린 거죠. 이렇게 해서 면허 취소가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A씨는 이제 그 차량은 처분을 하게 돼요. 이제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처분을 하게 됐는데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서 같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낚시나 캠핑 같은 걸 다니는데 집중을 하는데요. 낚시를 가면은 보통 이제 친구들과 또 술잔을 기울이고 회도 떠먹고 매운탕도 먹고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이제 휴가를 가는 게 본인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이런 낚시 등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낚시 장비에도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고 면허 취소가 돼서 차량에 대해서 비용은 좀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그 비용을 이제 낚시나 다른 취미 생활에 지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소득은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는 불가능했고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그리고 카드 돌려막기 등을 통해서 생활비를 좀 마련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좀 메꾸기도 했어요. 집은 이제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저소득층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월세 지원이나 이런 혜택은 받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소비가 줄어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니까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토토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정식으로 합법적인 토토를 하다가 배당률이 좀 더 높은 사설 토토에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현금이 생기면 그런 토토를 하면서 금액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모이는 돈은 없고 실패를 하죠. 계속 빚이 늘어서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40대 들어서 이제 회생 신청을 하는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실제 사례를 약간 각색을 한 건데 뭔가 자극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이게 자극적인 수준의 어떤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많다까지는 절대 말씀 못 드리지만 적지는 않은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이걸 다 갖고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술에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을 이제 토토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 취미 생활을 즐기고 뭐 낚시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고
다만 내 인생에서 할 걸 하면서 이런 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아까 적지 않다는 점은 말씀드렸었고요. 특히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 A씨의 이제 집안에 대한 건데 A씨의 가정이 그렇게 이제 좀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산을 제대로 축적하신 분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A씨도 돈을 가지고 어떻게 모으겠다, 어떻게 재테크를 하겠다,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배울 만한 대상은 없었어요. 이제 특히 자산을 관리하는 교육에 대해서 대부분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당연히 20대 초반 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당연한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뭐 20대 초반이 막 재테크나 자산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됐습니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 술, 낚시, 도박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좀 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술이 문제인데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술입니다. 술을 먹고 자제력이 상실이 되면은 소비는 계속해서 늘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술값으로 많이 쓴 걸 후회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아예 후회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술을 좋아한다는 거는 보통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욜로족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술 소비가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당연히 지출도 늘어나고 여기에 유흥이나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법적 문제나 이런 것도 동반해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고 당연히 이러면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요. 술로 만난 모임에서 보통 여가 생활과 파생되는 모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캠핑, 낚시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과거부터 낚시에 관련해서는 아내분들의 골칫거리였죠. A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가 되면 낚시 등을 취미로 갖기도 합니다. 낚시는 이제 여행이나 술로도 많이 연결이 되고 이제 정기적인 소득으로 내 삶을 통제를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런 토토 같은 도박이 되는데요. 이 도박적 성격의 행동을 하게 돼요. 향후에 어떤 방향성이 전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가 돈을 빨리 끌어다 쓰고 빨리 벌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도박이고 가장 쉬운 방식의 도박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스포츠 토토예요. 물론 경마나 카지노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이제 더 극심한 경우니까 스포츠 토토가 많은데 해외 축구 등의 어떤 컨텐츠, 스포츠 컨텐츠랑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쉬운 부분도 있는데다가 보통 이렇게 돈을 걸고 경기를 보면 또 경기가 더 재밌죠. 이런 식으로 점차 스포츠 토토에 돈을 많이 쏟게 되고요. 자산이 줄어들고 빚이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그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이 하나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거였냐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일들을 자주 접한다는데 이제 변호사의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실패를 하는 행동에 반대로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술 모임에서 많은 것이 파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술을 먹다가 다른 취미 활동이나 놀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행, 낚시, 게임, 유흥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일로서 이제 술자리를 가져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에 술 모임이 많다는 거는 그 술과 관련된 비용 지출도 매우 클 뿐더러 다른 욜로 생활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술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면 좀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차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대 때 자주 술을 먹는 버릇, 제가 A씨의 사례에서는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먹는 거를 전제로 했는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남은 시간, 그러니까 일로서 쏘는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을 대부분은 술을 먹는 데 쓰게 되고 그 자기 개발과는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술은 곧 돈입니다. 그리고 술은 곧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데는 돈도 소비되지만 시간도 굉장히 많은 소비가 되고 이제 술 모임으로 인해서 20대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어떤 자기 개발이나 업무 능력의 향상이나 이런 거가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술 먹으면 여러 가지 좀 신경계에 작용을 하죠. 당연히 다음 날에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어려워지고요. 향후에 30대, 40대 돼서 술 먹는 친구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욜로로 보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술과 관련된 문제에서 좀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20대 초반 때 음주를 하더라도 적정 수준으로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거나 어느 정도는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만들어 놔야 향후에 이제 인생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배우사입니다. 네, 오늘은 40대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텐데 평소에 사실 제가 절약이나 사치를 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물론 돈 있으신 분들이 소비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소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절약이나 사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직업적인 부분, 특히 일과 관련한 생각이나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40대에 돈이 없게 되는지 어떤 직업적인 부분과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일을 자주 그만둔다.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소비는 꾸준히 많이 하지만 일은 꾸준히 하지 않으시는 이런 분들인데, 예를 들면 배달 알바를 시작을 해도 꾸준히 하지 않고 조금 돈이 모이면 쉬는 그런 패턴을 반복을 하신다는 거죠. 일하는 거를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즐겁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되게 하찮게 생각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에서 가치를 찾지 못하니 일을 자주 그만두는, 그리고 몸이 좀만 고돼도 그만두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 특히 또 조직 생활을 잘 못 버텨서 일을 자주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예를 들면 재산분할 관련해서 조회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 배우자가 돈이 없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해요. 실제로 이혼 소송 시에 상대방의 소득이나 어떤 재산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 등에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나 직장 정보를 회신받아서 재산이나 직업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4대 보험이 되는 직장, 그러니까 건강보험 득실 변동 내역을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자주 직업을 바꿨거나 자주 그만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입사일과 퇴사일을 보면은 거의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고 또 짧게 근무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었고요. 또 아니면 하나의 일자리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확한 책 이름이 기억나진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의 힘은 부정기적으로 크게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크다고. 총액이 같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금 들어오는 변동이 들쑥날쑥하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거죠. 이 현금 흐름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돈을 진짜 악착같이 모으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꽤 많은 돈을 버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모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일을 자주 그만둔다는 거는 프리랜서로 산다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이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모은 돈은 많지 않은, 그러니까 40대 돼서 모여있는 돈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둘째, 나이가 들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을 한다라는 건데, 특정 직업을 지금 언급할 수는 없는데 40대가 되어도 돈이 없는 경우 대부분이 이게 본인이 노력을 하거나 가치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보통 가치를 안 올리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올린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는 직종이 아니라 그대로인 직종을 선택해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로 오래 일하면서 내가 기술적이거나 어떤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이 아닌 경우가 꽤 많았는데, 세상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이 정해져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러한 직업도 시대 변화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열심히 하거나 추가적인 근로를 하거나 이러면 자신이 계속해서 나아지거나 이제 소득이 높아지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직종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기술적이나 기능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했을 때 많은 돈을 버는 직장, 이런 걸 선택하시기를 항상 권하는 편이고, 향후에 사업으로 혹시 바꿀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사업으로 전환해서 내가 이제 개인 사업자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직종이나 업종을 계속해서 연마를 할 수 있는, 그러면은 더 부가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0대 때 전혀 부를 쌓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직장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이지 않는 경우는 40대가 되어도 계속해서 20대 때랑 월급이 그대로거나 소폭만 상승하는 직종들인 경우가 꽤 있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을 하면은 그냥 정해진 돈이 나오는 이런 직종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더라도 큰 돈을 모으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40대 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폼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건데, 약간 첫째 사항과도 연관이 좀 돼요. 제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40대 분들 중에 돈이 없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에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일을 가려서 한다는 건데 물론 직업의 귀천이 있다 없다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요. 누구나 하고 싶어하고 멋있는 일은 경쟁이 항상 심하고 경쟁에서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조금 멋도 없지만 필요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몸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돈이 없는 분들 중에 힘든 일을 오히려 기피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일을 기피하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막 기회도 많이 부여가 되고 부를 일구는 경우가 꽤 많았고 40대 때 되면은 그런 게 쌓여서 이제 자산도 쌓여 있으시고 또 능력도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아르바이트 일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종잣돈이나 목돈을 일찍 만드시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대 때 종잣돈을 만든 걸 가지고 집도 사시고 주식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돈을 불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40대 때도 사실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을 좀 가려서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생학습을 강조를 하곤 하는데요. 이게 여러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평생학습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지혜도 증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이 몸값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 아까 말씀드리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따라오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지만 이상한 곳에서 일하면 착취만 당할 수도 있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지만 보수가 높은 이런 일을 선택을 하면은 많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3빌딩 유리창을 닦는 이 일은 되게 위험하고 사실 하고 싶은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걸 하는 분을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험도가 높은 대신에 보수가 높은 건데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고 싶은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돈을 버는 데는 훌륭한 직업인 거죠. 근데 약간 폼나는 일을 하고 싶고 일을 가려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자산이나 소득이 많이 안 쌓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편한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 이런 거는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많다. 물론 모두가 선망하는 전문직, 대기업 이런 거는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또 선망하고 이미지도 좋고 이런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경쟁이 심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업을 택하거나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나 편한 일만 하다가는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 자영업으로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자신이 몸이 고되고 힘들수록 잘 될 확률이 높은 게 자영업이죠. 이 과정에는 저도 약간 살짝 운영을 해봤지만 어떤 과정이 다 들어가냐면 매장 청소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 직접 음식 재료를 구매하고 조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청소하고 화장실 닦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런 잘 되는 가게의 경우에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되게 잘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봤었고요. 제가 아시는 한 오래 가게를 하신 사장님의 경우에도 이미 운영하신 지 20년이 넘으셨음에도 매일매일 음식 재료 고르고 또 사러 가시고 맛을 점검하고 이제 청결, 위생 상태도 점검하시고 손님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항상 밝은 표정도 유지하시고 이러시면서 고객을 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가게가 되게 잘 됩니다. 이렇게 살면은 보상을 받고 이렇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몸이 편한 일만 하다 보면은 사실은 돈이 잘 안 모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40대에 돈이 없는 경우를 일과 관련한 부분으로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40대 때 돈이 없다는 거는 20대, 30대 때 돈을 모으질 못했다는 거죠. 이때는 원래 금수저시거나 부자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노동소득으로 기초적인 종잣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죠. 이 부와 관련해서 일과 돈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생각, 그 일에 대한 생각을 정립을 잘 하면 할수록 40대 때 가난하거나 40대 때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건데 20살에서 27살 조금 방향성 고민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분들 몇 분을 제가 신청을 받아서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 저랑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으시고 고민 상담도 하고 싶으시고 특히 관계를 조금 오래 저랑 지내면서 같이 지속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아주 다수는 못 해드려도 몇 분 정도 선정해서 제가 검토해보고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커뮤니티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사건으로 사무실 운영하면서 문의 상담이 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리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그리고 자영업자의 회생 폐업 이런 관련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기가 침체된 게 느껴지고 보통 변호사들은 불황형 사건이라는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뭐 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많아지는 사건들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회생 파산, 그리고 임금체불,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미수금 이런 사건들이에요. 이게 제가 과거에 50대와 관련돼서 찍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대상이 30대 후반에서 40대로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A씨의 이야기로 각색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A씨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혼은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중견기업에서 재직중이었는데 회사가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인력 감축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해서 썰이 돌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국에 정리해고 대상자에 A씨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나마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많이 챙겨준다고 A씨를 달래면서 결국에 정리해고에 대해 받아들이라 말을 던집니다. 보통 저에게 정리해고에 대해서 다투겠다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투시는 분들보다는 순응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상당수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막 절반을 감축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서 정리해고가 많이 이루어진 거죠. 입사 동기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퇴사한 친구들도 이미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서는 몇몇은 기술 같은 걸 배워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몇몇 동기들은 자영업, 치킨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편의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통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요양보호사를 권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기술을 배우고 다른 걸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보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삶을 살고는 있는데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 경기가 바닥이고 적자만 안 나도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신 거예요, A씨가. 그래서 일단은 자영업 창업보다는 기술을 배워서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답답해지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2명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학원비로 100만 원 넘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될까 굉장히 막막해지는 거죠. 당장 퇴직금 받은 걸로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긴 해요. 한 1, 2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길어야 2년 정도면 바닥을 드러낼 게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은 B씨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B씨는 결혼을 한 번도 안 했고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근데 이제 B씨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인데 한 50인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실 작은 기업은 아니죠. 근데 막연하게 정년을 60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해당 기업에서 월급으로 4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어요, 실수령 기준으로. 근데 회사 내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처 중에 한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처음에는 B씨 입장에서는 이게 뭐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 거래처 업체가 회생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해당 회사에 받을 돈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받을 돈이 한 20억이 넘었나 봐요, 그 회사 입장에서. 결국에 이 20억,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B씨가 다니던 회사가 결국에는 자금 대출이나 이런 융통이 안 돼서 결국에 폐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채당금이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느 정도 지급을 받기는 했지만 별로 그렇게 아주 큰 돈은 아니었던 거고 퇴직금도 사실은 완전하게 다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나마 그동안 모아놓은 돈 1억 원 정도는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무직으로 B씨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상황이죠. 후회가 남는 부분이 인생 계획을 6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너무 빨리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이 3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사실 아이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소비를 늘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도 아쉬워지는 거고 다른 거라도 시간이 있을 때 공부를 미리 해놓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게 됩니다. 돈도 모아놓을 걸, 그리고 자기가 회사에서 정년까지 채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후회가 밀려오게 되는 거죠. 네, 제가 A씨랑 B씨의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국에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통계청 자료 중에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퇴직 연령이 평균 49.3세라고 해요. 물론 이거는 이때 퇴직을 하고 뭐 일을 아예 안 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3세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은퇴 시기는 72세라는 분석 결과가 있어요. 물론 이 자료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실무에서 경험하는 사기업에서의 퇴직 시점이나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되는 일반적인 나이 시점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기업에서 아주 정년까지 끝까지 채우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법정 정년이 60세 이죠. 60세에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고 49.3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당연히 인구도 줄어들면서 40대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정년까지 일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세상이 된 지 오래되었죠. 제가 기존의 다른 영상에서 그때 60세 기준으로 은퇴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는 모아야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 속에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49.3세라고 하면은 현실이 조금 더 냉혹하죠. 본래 40에서 50대가 가장 소득이 높을 시기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앞당겨지고 소득을 결국에 올리지 못한다면 20대, 30대 때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려고 해도 뭔가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생 후반에 써야 할 10년치, 50대의 벌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일로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실제로 금융권의 경우에는 제 친구나 제 지인들도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게 30대 후반부터 정리해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금융권의 경우에는 연봉 수준도 굉장히 높고 또 퇴직 시에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몇 년치를 지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돈은 많이 들고 나오는 편이지만 제가 아는 지인도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증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한 후에 전업투자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사무직 출신의 어떤 퇴직 후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모아놓은 돈도 없다면 더 굉장히 힘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부터 내가 퇴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대비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퇴직 시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거고 어떻게 소득을 올릴 건가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균적인 수치나 통계치가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스트는 퇴직하신 분이 원래 몸담고 있었던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같은 분야의 회사로 취업을 하는 건데, 제가 실제 사건을 지금 현재도 하다 보면은 해당 분야가 계속 성장하는 추세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은 관련 회사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건 어렵게 되고 내가 기존에 벌던 돈보다 훨씬 더 못한 돈을 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제가 2030 관련 컨텐츠를 예전에 많이 다뤘었는데 2030 세대가 일을 시작하는 시기 자체가 지금 늦어지고 있죠. 보통 남자들의 경우에도 한 30살, 29살 정도에 막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퇴직 연령이 49세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20년 정도 일하고 그 이후부터는 프리랜서나 각자 도생의 시기로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5세부터 60세까지 해서 35년 정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은퇴 계획을 잡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20년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의 소비 수준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편이다.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부자분들은 소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경제도 돌고 하니까. 근데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 초반 정도까지도 그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고 이게 실제로는 나중에 비참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혼을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문제죠. 제가 이런 컨텐츠를 늘 찍는 이유가 현재 지금 되게 소득이 높으시고 잘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같이 방심하지 말고 미리미리 미래를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많죠. 내가 회사원이라면 회사의 미래가 직원 개인의 미래랑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부분 자체는 저도 부정하진 않아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경험하는 케이스 중에서 회사 자체가 망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지금 한국 경제가 별로 좋지가 않죠. 경기 침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실무에서 몸으로 접하고 있는 부분은 회사의 미래와 개인의 미래는 결과적으로는 연동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회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매출도 꾸준히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이 상관이 없어요. 내 개인 삶을 추구해도. 근데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자체가 망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 이런 사고방식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렸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유지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항상 미리 부를 축적을 하거나 원래부터 일하는 분야가 쉽게 이직이 가는 거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 블루칼라 직종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업 준비를 하시면 좋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공무원에 대한 거예요. 최근에는 공무원이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죠. 뭐 보통 월급도 굉장히 낮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예전에 이제 굉장히 강점으로 평가받았던 공무원 연금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으로 치면은 공무원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 부분도 다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이 별로라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괜찮을 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연령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년을 채울 수 있는 직장의 가치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등은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직장들도 있다. 그리고 사기업에 비하면 그래도 고용 안정성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에 개인이 생존할 역량, 그리고 기술 같은 거를 배워서 스스로 대비를 해야 될 거고, 또 당연히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인간은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일을 하고 있다면 일을 할 거라는 거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사실 시청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보통은 미래를 많이 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래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한 발짝 앞서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축적하는 데 항상 노력도 기울이고 재테크를 하시는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회사 내의 경험을 통해서 이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억 원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1억 원의 가치를 우습게 보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말 1억 모은다고 인생 안 바뀐다. 1억으로 서울에 집도 못 사는데 1억이 무슨 큰 돈이냐. 세상 망할 거니까 1억 원 같은 거 모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모아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아니면은 굉장히 목표가 높아서 1억 원이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1억 원을 모으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억 모으는 게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주요 주장은 이래요. 1억 모아봐야 인생 안 바뀐다. 서울에서 집도 못 사니까. 그리고 바뀌려면은 서울 평균 집값이 폭락을 해서 한 3억 원 돼야지 1억이 의미가 있다. 사실 맞는 말이죠. 평균 집값은 지금 1억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금액이죠. 그리고 1억 원을 계속해서 적게 이야기하는 데는 주변 미디어나 SNS 등에서 1억 원의 가치를 폄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인생에서 한 방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비법이나 비결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만 이뤄내면은 인생이 바로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1억 원의 가치를 폄하하게 되는 게 아닌가, 돈을 모아가는 것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려받은 분들 말고 자수성가한 부자 중에서는 한 방에 돈을 번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 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천천히 몇 번 망하고 나중에 부를 늘려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무일푼도 아니고 빚쟁이로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고요. 흔히 착각하는 게 성공은 한순간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는 점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억만 모으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뀐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억 원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습관이나 마인드가 1억 원을 모으면서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건데, 내 통장에 1억 원이 쌓이는 것의 가치는 바로 1억 원 그 자체, 그러니까 딱 1억만 달성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 그리고 1억 원을 모으면서 경험하는 어떤 사고나 시야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량을 배양한 사람은 적어도 저는 5억이나 10억의 자산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자질은 인내심입니다. 인내와 절제.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본이자 근본인 인내와 절제인 거죠. 모든 일이 한순간에 성공하는 일은 없으니까. 제가 과거에 멘토링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줬던 게 바로 인내심과 절제심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공부를 해보지 않은 친구가 한 달 정도 노력을 한 다음에 서울대 갈 정도 수준의 등급이나 이런 스카이 갈 정도의 수준의 등급이 안 나오니까 절망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아니, 한 달을 가지고 높이 올라갈 수 있겠냐. 오래 지속하고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줬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성급하다라는 거죠.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은요, 이 인내심과 절제심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공부로도 예를 들 수가 있지만 돈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엄청 느리게 느껴집니다. 1000만 원도 안 될 때는 처음에 250 벌어서 1000만 원까지 가려면은 150으로 하면 7달이고요. 자, 그러면은 언제 모아서 1억을 모을까? 이렇게 목표는 까마득하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차라리 이 돈을 해외여행에 쓰거나 사치품 가방을 사는데 쓰면 바로 행복해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1억 원 모아 본다고 해서 행복해질지 장담도 못 하는데, 그냥 이 돈 가지고 지금 당장 소비를 하면 행복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건을 살 때나 여행을 다니는 기쁨을 즉시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나의 삶에서는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지 않은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벌어봐야 뭐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이것도 자주 듣는 대사인데 이런 생각이 되게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수백만 원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를 일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에 나간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죠. 아유, 그거 뭐 모아서 몇 푼이나 만들 수 있다고. 그걸로 어차피 성공도 못해. 그냥 지금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요. 인생 별거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그러면 주로 하고 있는 고민은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고민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비를 계속해서 절제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모으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인간관계가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모임을 나가다 보면은 원래 모으려던 마음도 수그러드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평생을 계속해서 일을 했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1억을 모아본 사람은 제가 아까 인내심과 절제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무언가를 참아본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로 대인관계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시험 준비 등 자기 개발을 위해서 참은 사람이거나 여러 가지를 참아야지만 1억 원이 가능해요. 어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상사를 만나게 됐어요. 이상한 상사를 만났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5년 안에 1억을 모아야 돼요. 이러면 결국에 이상한 상사라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아니면 이상한 팀원이라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5년 동안 돈을 벌려면 취업 준비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인관계든 능력적인 거든 어떤 능력 개발이든 이런 걸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 1억을 절대 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장이든 일단 높은 저축률을 감안하더라도 처음에 250만 원 번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167만 원을 모으고 5년 동안 모아야지 1억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러려면 적어도 일단 5년 동안 직장은 있어야겠죠. 직장은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걸 버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런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5년 동안은 최소 유지를 해야 1억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생각보다 쉬운 과정이 아니고 적어도 이 5년 동안 이런 걸 유지를 했다. 이러면은 이미 지금 남들보다는 앞서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20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커리어나 어떤 소득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면 당연히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일이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억을 모았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이미 버텼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5년 일하는 건 기본 조건이에요. 자, 5년을 일해서 기본 조건에다가 아까 250을 버는데 167만 원을 모으려면 절약까지 해야 됩니다. 사실 무언가 소비를 하려고 하면요. 소비할 이유는 진짜 만들면은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맞는 키가 있어요. 개인의 행복. 이 소비할 이유는 개인의 행복과 보통 연관지어지면서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사야 돼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주장을 하면은 사실 절대 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행복은요, 남들이 논리로서는 지적을 할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은 돈을 못 모으는 데 있어서 주장이 맞는 키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경험 쌓기예요. 그래서 이 경험 쌓기는 저는 치트키라고 표현하는데, 당연히 개인의 행복과 경험은 삶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주장이 어떤 돈 모으는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데 사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당화하는 데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당연한 이유가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돈을 쓸 때 바로 행복해집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죠. 돈을 쓰지 않아도 행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돈을 쓸 때 행복해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 모으는 것 자체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돈을 잘 모으시지만 어쨌든 돈을 쓸 때 행복해지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행복을 이유로 들면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을 쌓아서 인생을 좋게 만드는 명분을 가지면은 사실 이 경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비 경험이에요. 내가 어디를 갔다 그러면 교통비가 들 거고요. 무슨 숙소비를 잡아야 될 거고, 경험이란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돈을 못 모으게 만드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 경험이 실제로 인생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거나 내 삶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경험은 얻지만 돈은 모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1억을 쌓는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 5년간의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무슨 사기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현명한 판단의 과정이 지속돼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 판단, 그리고 일을 버티는 거, 소비에 대한 인내와 절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이거를 감내하는 능력, 이런 게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지 1억 원을 모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몸에 젖어드는 습관, 또 돈이 모이면서 주변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보면서도 처음엔 세상을 원망하는 식으로 했었다면은 점차 돈을 모으면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집도 살 수 있겠네, 아니면 다른 거 투자를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1억을 모아본 사람들은 보통 5억이나 10억까지 모으는 데 있어서 그 능력들이 쌓이고 배양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하지 1억 원만 있다고 뭔가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노력하는 게, 그리고 이 과정을 5년이나 버틴 것은 엄청 큰 겁니다. 버티다 보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돈이 쌓이면 또 하나 좋아지는 점이 뭐냐면 점점 내가 뭘 사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돈을 모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자산을 사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통장 잔고에 5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사실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닐 가능성이 많이 낮아요. 돈을 번다는 건 사실인데 왜 그러냐면 돈이 그냥 불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돈이 생기면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지식이 쌓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억 원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 에어백이에요. 제가 과거에 1억 원을 갖고 뭘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게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치킨 한 마리 지금 2만 원이잖아요. 1억 원이면 치킨 5천 마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1만 원짜리 식사라고 하면 만 끼를 먹을 수 있어요. 1만 끼면요, 하루에 3끼를 기준으로 3,333일 동안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약 9년간인데 이자 붙는 돈까지 생각하면 한 10년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10,000원 안 쓰고 더 저렴하게도 먹을 수 있겠죠. 그거로 치면은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이 돈은요, 결국에는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1억 원 정도의 금액이면은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이 경제적 에어백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벌어다 준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돈은 그 시간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퇴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와요. 아니면 회사가 갑자기 망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인생에 있어서 당연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의 감정 상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몰려오는 불안함은 굉장히 큰 차이죠. 돈 한 푼 없어서 전전긍긍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통장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있을 때와 아닐 때가 심정적으로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진짜 확실한 불행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통장 자금을 0원으로 만든 다음에 생활을 해보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바로 느낄 수가 있고, 여기서는 당연히 빚을 쓰게 돼 있고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년에 167만 원을 모아서 5년이면 1억을 모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167만 원을 쓰면서 5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도 쌓인 의미가 돼요. 167만씩 쓰면 만약에 250을 벌어서 평소에 80만 원을 쓰면서 생활하는 습관이 몸에 익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80만 원씩 쓰면 거의 10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1억 원이라는 거는 경제적 에어백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돈을 쌓으면서 생기는 습관이나 어떤 인내심, 절제심,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의 결론은요, 요즘은 참 신기하게도 1억 원이 별거 아니라는 가치가 폄하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론 집값도 비싸진 것도 맞고 뭔가 비싼 걸 사려고 하면 아직 1억 원은 부족한 수치가 맞죠. 그리고 1억 원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부자가 되는 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인 인내심과 절제심을 키우는 거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 에어백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부자가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더 필요하겠죠. 학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을 형성하는 시간, 그리고 안전판을 깔아놓는 시간이 바로 1억 원을 모으는 시간이에요. 인터넷에서는 1억 원의 가치가 너무 폄하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1억 원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순자산으로 1억 원 찍어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1억 원을 쌓는 시간은 생각보다 지루하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내 욕망을 계속해서 절제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 청년시기에 빠르게 1억을 모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보통 10억 이상 모으시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는 향후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쌓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분들은 훨씬 더 5억이나 10억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이 쌓여 있는데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궁핍한 삶은 절대 살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1억 원은 정말 삶에 있어서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세컨이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연령별로 어느 정도를 모아야 될까? 40살 정도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마인드나 종잣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보려고 합니다. 종잣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최근 부자들에 대한 보고서나 부에 관련한 연구를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종잣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절약을 해서 모을수록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부자 관련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은 보통은 30대 중반 또는 40대 초반 정도까지 한국 돈으로 표현을 하자면 한 3억에서 5억 가량 정도를 모으면은 그 이후에도 자산이 계속해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각종 영상에서는 1억을 모으면은 이제 10억까지 금방 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 영상들도 비슷한 취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드머니나 종잣돈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빠르게 모을수록 여러 가지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종잣돈과 관련하고 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30대 중반 또는 40대 초반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까? 꼭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보통 30대 중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른 상황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30대 초반 정도에는 취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달에 거의 한 166만 원 정도를 모으면 35살에 1억 정도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로 계속해서 모으면 40살 정도에 2억을 모으게 되겠죠. 보통 이제 20대는 직업을 준비하는 시기고 그리고 뭔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거를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죠. 이러한 시기다 보니까 뭐 20대 때 돈을 못 모았다라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30대 때 취업을 하고 이 취업을 한 다음에 돈을 벌기 시작을 했을 때 일반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보아도 그래도 보통 30대 중반에는 1억가량 정도는 모았어야지 어느 정도는 조금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거나 병원비가 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정도는 모아야 된다. 그럼 40살에도 소득이 보통은 30대 때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걸 가정을 해봤을 때는 40살에 적어도 2억 이상 그러니까 2억 이상이나 2억 5천만 원 이상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아야 나중에 노후 준비나 향후 자산 축적의 기회가 생기고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대부터는 조금 20대랑 이야기가 다른 게 이런 거죠. 30대가 보통은 소득 활동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 되게 전념할 수 있는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40대가 되면 삶의 리스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회사를 퇴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회사가 망하거나 실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실직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건 뭐냐? 내가 모아놨던 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30대에 접어들어서 어느 정도 좀 커리어가 정해지죠. 특별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20대 때 준비했던 걸 가지고 30대, 40대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좀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이 유지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폭의 소득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고요. 또 40대 때 또 들면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는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소득이 줄어들 그럴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40살에 한 1억 정도밖에 모으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자신의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1년에 거의 모은 돈이 1,000만 원도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저시급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월 200만 원 가량의 세후소득을 번다고 하더라도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돈의 액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드릴 부분은 인생에서 저의 지론 중에 하나예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이고 7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지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인생은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늘 강조하지만 하루라도 미래를 빨리 대비할수록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고요. 오늘 다루는 종잣돈과 같은 게 정신을 빨리 차렸을 때 유리한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종잣돈의 힘은요. 사실 어릴 때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되는 저를 포함한 전문직이라던가 석사나 박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는데 사업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인 공무원, 일반적인 회사원 이런 분들에게는 이 종잣돈은 사실은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빠르게
모을수록 사실 힘을 발휘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20대 초반부터 종잣돈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투자 기회가 지나갔을 겁니다.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있어야지 기본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가령 2010년대 초중반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거나 부동산의 주식에 투자하셨다거나 어떤 자산 증가의 폭은 다를지 몰라도 아마 어떤 투자를 하셨어도 기본적으로 많은 자산의 축적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부동산을 사셨든 미국 주식을 사셨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산이 쌓이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희망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일찍 돈을 모으고 종잣돈을 모을수록 투자 기회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서 발견하는 기회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삶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자가 꼭 되려고 하는 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종잣돈을 일찍부터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나 깨달은 사람들은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흔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20대 때는 주변에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견해나 주변의 의견, 또 특히 내 친구들, 뭐 대학으로 치면 대학 동기들, 이런 친구들에게 많이 흔들리거나 많이 의견을 이제 들으면서 동조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의 의견을 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인생에서 정답일 수 있느냐, 정답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현대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많아요. 특히 20대 때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 놀아라, 많이 경험해봐라, 더 놀아라, 이런 거 해봐라. 근데 저도 경험 측면에서는 찬성하지만 보통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이라는 게 대부분은 노는 거예요. 이 노는 거를 20대 때 더 많이 한다라고 해서 인생이 바뀌거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근에 주 4.5일제나 주 4일제 논의 같은 게 있죠. 보통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워라밸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거나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은 저는 빈부격차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주 4.5일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법에서 정한 이 한도만을 지키면서 일을 하실 거가 분명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훨씬 더 휴식이나 놀거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 축적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주 4일제 같은 부분은 오히려 서민이나 이런 중산층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잠언의 구절이에요. 이거 쉬운 성경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언 2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 그리고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거의 사회학의 뭐 창시자다 이렇게 불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고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으셨던 분인데 이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썼던 책 중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노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고 보통 금욕주의적인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청교도의 금욕주의적 생활이 이 자본주의를 태동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본을 추적해서 자본주의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보통 이 세속적인 금욕주의 정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금욕주의 정신이 발현이 되면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태동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무산계급, 그러니까 돈이 없는 계급 있죠. 돈이 없는 계급에게 노동 생산성을 촉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욕망을 절제하고 금욕을 추구를 할수록 사실은 노동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도 꽤 있어요. 반론도 물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진실이다. 내가 일에 몰두를 하고 휴식이나 욕망과 조금 거리를 둘수록 기본적으로는 자본 축적이나 향후 미래 대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돈을 좋아하고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해야지 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당연히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의 경험은 오히려 어느 정도는 내가 욕망을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불을 불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좀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막스 베버도 비슷한 관점을 견지를 했던 거죠. 어떤 삶을 살지를 사실 결정하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이 무조건
저도 뭐 아끼면서 살아라, 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이런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적어도 가지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는 빠르게 고민하고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남들보다 정신을 차릴수록 훨씬 더 유리하고 앞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가치관은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관은 다를 수 있고 다 존중하지만 적어도 게으름을 미화하거나 게으름을 사실상 무슨 경험으로 미화를 해서 되게 합리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대화나 이야기에는 내가 동조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아까 이 잠언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나에게 가난이 찾아오게끔 하는 굉장히 큰 사고 기제나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